정조가 학문을 육성하기 위해서 규장각을 만들었는데 네. 무예와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만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훈련량을 더 늘렸거나 아니면 군사를 더 키우지 않았을까요? 군대를 더? 네, 맞습니다. 정조가 군대를 더 육성을 시켰는데 그중에 조선 역사상 최강의 군대라고 평가받는 장룡영이란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장룡영은 거의 대부분이 묵과 급제자 출신들로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훈련하고 노력하는 그런 군대였죠. 정조는 국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가장 컸던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임진왜란의 고통, 병자호란의 고통. 정말 많은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그리고 외국으로 끌려나가고 논밭은 황폐화되고 그 위에 백성들은 굶주리고 그것은 우리가 국방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조는 국방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장룡영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최고의 무예를 익힌 군대를 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치규장, 무설장용, 학문을 육성하기 위해서 규장각 만들고 무예를 육성하기 위해서 장룡영이라고 하는 부대를 만들어서 미래 인재를 키우게 된 겁니다. 이런 미래 인재들의 육성이야말로 조선의 발전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것이죠. 정조는 규장각에 있는 공부하는 신하들한테 객내불기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크게 벽면에 써놨어요. 손님이 와도 일체 일어나지 마라. 고위 관료가 탁 오게 되면 막 신하들이 공부하다가 일어나갖고 아이고 정승어른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이런 거 하게 되면 공부하다가 중단되고 그러다 보면은 나라 발전 안 된다. 그러니 규장각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절대 누가 오더라도 국왕이 오더라도 일어나지 마라. 야, 이거 얼마나 특별한 배려이겠어요. 그리고 질풍모구 장룡영 군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바람으로 머리 빗고 빗물로 목욕하라. 야외에서 막 훈련하잖아요. 그죠? 막 훈련하다 보면은 막 바람이 말 타고 막 가다 보면 바람으로 자연스럽게 머리가 빗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 오는데도 막 훈련하다 보면 빗물로 목욕을 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최종의 군대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정조의 생각이었고요. 정조가 질풍모구라고 장룡영 군사들한테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객내불기, 질풍모구. 이런 정도의 그런 인재들에 대한 배려가 있고 또 강인함을 주었기 때문에 정조시대 매우 뛰어난 인재들이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셀 수도 없이 많아요. 박지원, 박재가, 이덕무, 유득공, 홍대용, 정약용, 정약전, 이승훈, 이가완. 저는 정조시대를 이야기할 때 천재들의 시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럼 그 앞선 시대는 천재가 없었겠습니까? 많았겠죠. 그런데 왕이 발굴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육성하지도 못했던 거죠. 저는 정조의 해안이 밝은 눈이 그 사람들을 다 찾아내고 공부시키고 그래서 그들의 지식과 지혜로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정조를 볼 때 매우 놀라운 것이 바로 지금 이야기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정조한테 가장 놀라운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선 건국 이념을 이야기할 때 숭유억불,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누른다. 물론 조선 건국 초기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고려 말에 불교의 폐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했어요. 승려들의 난잡했던 행동들, 또 승려들이 재산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백성들의 땅을 뺏는 그런 일들도 많았고 승려들이 바로 국왕과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해서 백성들을 괴롭힌 일들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성리학을 공부했던 사대부들, 우리가 흔히 신진사대부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볼 때 불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도전이 뭐 불시잡변 이런 책도 썼던 거죠. 그래서 그 성리학자들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조선은 숭유 억부를
강력하게 외쳤던 것이고 이것이 조선 전 기간 내에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정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교, 포용해야 될 사상이다. 승려들, 바로 나의 백성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가 유교의 인과 다르지 않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가난한 또 힘없는 그 승려들, 사회적으로 천시받는 승려들을 어떻게 하면 잘 보살필 것인가.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어짐, 인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정조는 알고 있었던 거죠. 노장사상 막 엄청나게 허무맹랑하다고 하죠. 장자 읽어보세요. 막 그 한 길이가 천리가 되는 붕새가 막 날아다닌다는데 이런 새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조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노장사상은 호연지기를 키우는데 매우 좋다. 그 광대무변한 사상이 바로 젊은 학자들의 호연지기를 키우는데 좋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우리가 끌어안아야 된다. 서학, 천주학을 말하는 건데 정조는 서학이 비록 묵은지교, 국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이나 서학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은 유교의 인과 같은 거다. 저 서학을 믿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서학을 믿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상향으로 빠지는 거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정학을 바로하고 저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게 해준다면 저 사람들은 다 다시 우리한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서학을 믿는 사람들을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들을 안정되게 만들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정조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자성리학이 아니면 사문난적이라고 해서 다 감옥에 보내고 유배를 보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던 그 시절에 신하들이 막 전하 저 뭐 불교 배척해야 됩니다. 노장사상, 서학, 양명학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정조가 그렇게 주자성리학 하나만으로 이 사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되고 다양한 사상들을 포용해서 그 포용된 사상으로 백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도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거꾸로 그들을 설득해 나갑니다. 불교도 인정하고 노장사상, 서학 모두 다 인정하면서 포용했던 이것이야말로 정조의 매우 뛰어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조의 소통은 글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소통을 위해 대궐 밖으로 나가 행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조는 공식적으로 능행차를 66회를 합니다. 보통 1년에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근데 이 여기 행차에는 정조가 바로 종묘에 가거나 사직단에 가거나 이런 도성내에서 행차는 뺀 거예요. 도성내 행차까지 포함하면 뭐 엄청납니다. 그럼 정조가 왜 행차를 했을까요? 그 행차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정조가 행차를 할 때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정조의 행차를 맡게 되죠. 그것이 바로 격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징하고 꽹가를 들고 나와서 막 칩니다. 치면 정조가 그 소리를 듣고 딱 행차를 멈추게 하죠. 그럼 백성들이 와서 자신들이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정조가 어느 지역을 갈 때 격쟁을 대비해서 그 주변 고을 수령들을 다 부릅니다. 가령 수원에 올 때 말이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시흥현령, 용인군수, 진위현감, 안산군수 이런 사람들, 과천현감 다 같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더 멀리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이야기 듣고 바로 그 지역 수령들하고 관찰사하고 소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근데 백성들이 막 징친다고 해서 야 억울한 일 얘기해 이렇게 이야기할 국왕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도대체 누가 나의 행차를 막는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거꾸로 그래 빨리 와. 빨리 와서 억울한 일 얘기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정조는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듣기 위해서 격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격쟁의 시간을 한편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정조 8일간의 화성행차 때 마지막 올라가는 시흥 행궁 앞에서 다 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거기서 몇십 건을 처리를 합니다. 바로 이런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행차를 통해서 듣는 군주, 바로 정조가 소통의 군주였던 거죠. 그런데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기반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조는 말이죠, 훈민정음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훈민정음 세종대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들고 활용을 안타깝지만 제대로 못했습니다. 훈민정음 갖고 만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농사직서를 훈민정음으로 번역한 거. 세종대에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정조는 왕이 되고 나서 백성들이 똑똑해져야 된다. 백성들이 똑똑해져야지 군주하고 소통도 하고 많은 양반 사대부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만드는 정책, 국가가 만드는 서적들, 이런 것들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해요. 백성들한테 읽게 줍니다. 백성들이 훈민정음 빠르게 배울 수 있거든요. 조선시대, 정조시대 바로 문자 해독률이 약 한 70% 가까이 됐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국가가 훈민정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훈민정음을 열심히 공부한 것이고, 그래서 백성들이 똑똑해지는 거죠. 당시 책을 보고 문서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게 되면 인터넷으로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정조는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또 백성들을 똑똑하기 위해서 훈민정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정조가 소통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군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정조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성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종지도. 여자는 태어나면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아들을 따라야 된다. 그게 삼종지도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자들은 무조건 남자들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들, 여인들 문 바깥에 나가면 큰일 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사임당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임당이 파주에 시가로 갔을 때 시가에 가서 죽는 날까지 바깥에 제대로 나가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대목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들입니까? 그러나 정조는 여성에 대해서 정말 존중하는 게 컸어요. 저는 해경궁시 회갑진찬연에서 정조가 얼마나 여성을 존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왕실에서 잔치를 할 때 내연과 외연 2가지로 나눕니다. 왕하고 남자 관료들이 하는 잔치는 외연, 왕비하고 바로 고위 관료들의 부인들 혹은 공주, 옹주, 그리고 궁녀들 함께하는 잔치는 내연이라고 하죠. 이런 외연과 내연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같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 이런 데 보게 되면 잔치하는데 여성 궁녀들이 춤추고 술 나르고 이런 거 조선시대에선 없습니다.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시 회갑년을 수원 화성행궁 봉수당 앞에서 개최할 때 조선 역사에서 최초로 남녀가 함께 모이는 합연, 함께 모이는 잔치를 했습니다. 어머니 해경궁씨가 봉수당 전각 안에 들어가 있어요. 봉수당 바깥에 거기에 월대라고 하는 계단 위에 있는 뱃돌 위에 거기에서 정조가 앉아 있었고, 그 바깥에 바로 남성 관료들이 앉아 있었고, 그 사이에 바로 여성 궁중무용수들이 춤을 춥니다. 국왕보다 높은 자리에 여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선 500년 역사에서 상상이 안 가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바로 여성들을 더 우대하고 그리고 남자, 여자가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만들었던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조선의 근대화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대화라고 하는 것이 산업화가 아니라 바로 얼마나 인간을 존중하느냐,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저는 근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바로 그런 근대화의 시작이 1795년 윤 2월에 있었던 해경궁 씨의 회갑 진찬연으로부터 시작된 거다라고 감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조의 평등과 존중에 대한 정신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정조는 바로 소외된 이들에 대해서 매우 뛰어난 존중의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 바로 했던 일들이 서얼을 허통하는 일입니다. 서자들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과거 시험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죠. 과거 시험 자격조차 없다 보니까 성균관에도 입학할 수 없었고 대과 합격해서 고위 관료로 올라갈 수도 없었답니다. 그러니 그 서얼들의 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조는 즉위하고 난 이후에 바로 서자들 모든 사람들이 문과 시험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게 됩니다. 정조가 서울로 통하고 나서 정말 성균관 시험에 합격해서 성균관에 들어온 서얼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선 건국 이래 서얼들이 성균관에 들어온 적이 없다 보니까 바로 양반의 적자 출신들이 서자 출신들을 배척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도 생겨났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치고받고 싸움까지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정조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어느 자리에 앉느냐. 그래 적자 출신들이 서자들한테 저 뒤에 가서 앉으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자 출신들이 아니 임금님께서 적서를 차별한 것을 금지했는데 왜 우리한테 뒤에 가서 앉으라고 하느냐라고 하다가 시비가 붙었던 거죠. 정조가 이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성균관 안에서 적서의 차별은 없다. 자리는 나이 순서대로 앉아라. 라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바로 서울호통을 아주 쉽게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율전칙, 바로 10살 미만에 버려진 고아 아이들을 지방의 고을 수령들이 책임지고 기르게 하는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자식을 버리고 가는 일도 있고 전염병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안 좋은 일 때문에 부모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고아가 되죠. 그런데 10살이 넘게 되면 어떤 방식이든지 일을 해서 살아날 수가 있는데 2살, 3살, 4살, 5살, 6살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살아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양반 사대부집에 노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조는 그런 일들을 막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을 수령들이 버려진 아이들, 고아가 된 아이들을 책임지고 10살까지 바로 교육시키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수령이 하게끔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이 바로 자율전칙이죠. 정조가 했던 중요한 말씀,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찌 귀한 자가 있고 천한 자가 있겠느냐. 이 세상에 노비보다 슬픈 존재는 없다. 고로 노비는 혁파되어야 한다.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 24년간 돌아가실 때까지 줄기차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정조는 조선의 모든 노비는 없어져야 된다. 조선의 노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비제도 혁파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들을 신하들하고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정조가 1800년도 1월에 조선에 있는 모든 노비를 없애고 계약직 관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정책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거의 합의를 이루어내죠. 그리고 1년 뒤에 시행하기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합의 이후에 5개월 뒤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답니다. 정조대왕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순조실록을 보게 되면 바로 창덕궁 도나문 앞에서 내수사 소속 노비 문서를 사흘간 태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대왕께서 조선의 모든 공사 노비를 없애기로 하셨고 그 결정을 내렸는데 돌아가시는 바람에 정책이 추진이 되지 않아서 선대왕의 뜻을 받들어서 일단 바로 관청 소속 노비만 혁파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노비 문서를 태우는데 얼마나 많았는지, 관청 소속 노비만도 얼마나 많았는지 사흘 동안 도나문 앞에서 노비 문서를 태운 거예요. 만약에 정조대왕이 살아계셨다고 한다면 글쎄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조선의 노비가 완전히 사라진 평등한 세상이 됐을 거다. 그래서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에서 노예 해방을 선언하는 것보다 훨씬 이전에 60여 년 이전에 조선사회에서 완전한 평등사회가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정조가 했던 말씀 중에 또 하나 늘 가슴에 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미천한 마부에게조차 이놈 저놈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예의, 이것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조는 제가 생각할 때 바로 21세기형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형 지도자는 바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춘 사람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고 또 정책에 대한 탁월한 식견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존중의식이 없는 지도자는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정조의 리더십은 정말 스스로를 낮추고 그리고 사람에게 모범적 행동을 보이고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아끼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지도자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나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정조와 같은 바로 인간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